만나는 역사 속 이야기, 다채로운 선거의 세계가 선거학개론에서 펼쳐집니다. 옆길로 새는 지식열전 선거학개론, 알차게 꽉꽉 채워주실 두 분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한 분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함규진 교수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한 장의 사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좀 함께 보시죠. 사진 보시면 뭐 어떤 상황인지 좀 아시겠어요? 지금 보면은 씨름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누가 업고 있는 것 같기도. 그렇죠, 그렇죠. 네.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때는 이제 2022년 2월이고요. 인도의 지방선거일 투표장의 모습입니다. 저분들은 이제 그 참 쌍둥이 형제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쌍둥이 형제 중에 한 명이 눈에 이제 안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왜 안대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 둘, 셋. 그 안대니까 아마 저 때가 좀 날이 덥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눈병이 유행을 하니까. 아니 눈병 할 때 이거 하잖아요. 네. 근데 다행히 지금 아까 샴 쌍둥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눈을 다 가려도 그 이동하는 데는 좀 불편함이 덜한 편이니까 네. 그래서 하고 있지 않나? 네, 정답은요. 두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투표용지에 뭘 찍었는지 어떤 사람을 투표했는지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비밀 투표를 보장하는 나라라고 해요. 그런데 이 나 투표 지금 누구 찍고 있어 하고 말하면 되는데.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도 고민이 생겨요. 참 쌍둥이 형제가 이제 소나싱과 모나싱이라는 형제인데 특히나 이들 형제의 생애 첫 투표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 쌍둥이 형제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자 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둘을 각각의 유권자로 인정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각 별개의 신분증을 발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쵸, 이름도 각각 가지고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싱싱 뭐 한 브라더스. 사람으로 보지 않고 두 사람으로 보게 된 건데요. 싱싱 브라더스. 네, 싱싱 브라더스죠. 자, 그래서 이제 선관위는 비밀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서 각각의 안대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표를 할 때마다 번갈아서 안대를 착용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이 할 때 안대를 착용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할 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안대를 착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 알 수 없게 철저히 이제 그 비밀을 비밀에 지킨다. 붙이게 되는데요. 투표 동료 홍보대사로 임명된 형제가 우리도 투표를 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 장애인과 80세 이상의 노인도 적극적으로 좀 투표를 하자라고 독려를 했다고 합니다. 신형제의 투표 사진이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막강 힌트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힌트인지 이제 어떤 주제인지 좀 눈치를 채셨어요? 저도 사실은 다른 걸 다 저희 가족들에게 공개하지만 이것만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로 투표 현장에 제가 찍은 그 내용.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혹시 비밀 투표 아닌가요?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비밀입니다. 비밀 투표 왜 비밀일까?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선거와 투표 그 비밀의 세계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비밀 투표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의 4대 원칙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만 가면은 배우는 내용이잖아요. 누구나 한 표만 가지고 있다라는 평등 선거. 그 다음에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다라는 보통 선거. 직접 가서 해야 된다는 직접 선거. 그리고 오늘 이제 주제가 되는 제가 했던 선거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하는 비밀 투표. 이 네 가지가 이제 선거의 원칙이니까 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님께서도 비밀 선거를 말씀하셨다고. 내가 찍은 표를 남한테 알리지 마라. 들어본 적이 예, 있어요. 저도 들어본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뭐 앞서 이야기하신 내용을 좀 종합해 보자면 비밀 선거가 그러니까 나라에서 보장하는 그 선거의 원칙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이순신 장군 얘기는 좀 그렇고 우리나라만 얘기를 하자면 1948년에 정부가 수립했을 때부터 바로 방금 말씀하신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4대 원칙을 법으로 정해서 지켜왔습니다. 헌법 제41조에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이 이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서 투표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고 또 조금 더 뒤에 가가지고 이제 67조에는 대통령 선거도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원칙에 따라서 이제 국민이 투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이 이 헌법의 내용을 받아가지고 이제 비밀
투표의 원칙을 이제 정해놨어요. 그것을 3항으로 풀어놓고 있는데 투표 내용은 비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기표한 그 용지를 투표지를 이제 공개해서는 안 되며 만일 공개가 되었다면 그 투표는 무효가 된다. 그 자신이 누구한테 투표했는지에 대해서 남한테 공개할 의무가 없고 그것을 물어봐서도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처음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시작될 때부터 이 비밀 선거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것이 빠지면 선거가 아니다. 이건 부정선거다. 이렇게 받아들여 왔던 거죠. 근데 이 원칙에 따라서 하자면 우리가 출구조사 하잖아요. 이것도 불법 아닌가요? 투표하고 나오는 사람들 토대로 이제 누구 찍었냐 이걸 물어보면서 이제 어쨌든 조사를 하는 건데. 그건 잘 생각해 보면은 불법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거법 167조에서 공개할 의무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해도 돼요. 출구조사할 때는 그 투표장에서 50m 떨어진 곳에서 그 이상의 곳에서만 뭐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50m라는 제한을 뒀을까요? 50m? 네. 그 안에서는 뭐 그 이야기를 듣고 약간 동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사실 나 누구 찍었어요 해가지고 뭔가 동조가 되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투표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물어보면은 대답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는 비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비밀이라는 법을 만들면서까지 우리가 이제 그 비밀 투표를 해야 하는 뭐 이유가 있어요? 그럼 비밀 투표가 아니면 뭘까요? 공개 투표. 공개 투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개 투표가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가족끼리 싸울 것 같아요. 아. 제가 보기에는 이 헌법이 가족의 화목을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비밀 투표 반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개 투표가 되는데 공개 투표는 내가 누구를 뽑았고 그 다음에 또 내 이름이 그 투표 용지에 찍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상황이 굉장한 압력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저희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가족 간의 상황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회 정치적인 문제에서는 굉장한 압력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비밀 투표는 투표를 공정하게 누구의 압력도 받지 않고 내 의사에 따라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아주 기본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런 면에서 이제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원칙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럼 공개 선거를 하는 나라가 있긴 있나요? 아직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개 선거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학급에서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빠르게 해야 되는 경우 오늘 뭐 청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할 때 그걸 또 투표를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때는 이제 손을 들고 거수로. 네, 맞아요. 오늘 청소를 할까 내일 청소를 할까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는 것도 일종의 투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게 일부 영역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정치인을 뽑거나 또 어떤 정치 행위를 할 때는 굉장히 큰 어떤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래 앞에 그런 효용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쓸게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사회주의 국가, 뭐 베트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라든지 북한, 쿠바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런 나라들에서는 선거를 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비밀 투표를 하지 않는다라는 방식이 그 들어가서 내 이름을 적은 것들이 발표가 된다.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사실은 투표 형식 자체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손을 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공개적인 석상에서 어떤 행동으로 보여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도 채택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그럴 경우는 주변의 상황들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찬성 비율이라든지 참여 비율 이런 것들이 동시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공개 투표는 단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비밀 투표가 단점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말하자면은 이제 반론으로서 네. 공개 투표가 갖는 장점 그리고 비밀 투표가 갖는 단점. 일단 공개 투표의 장점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일단 찍먹이세요, 부먹이세요? 찍먹. 저도 찍어야 됩니다. 저는 부먹입니다. 축축해지는데. 취향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오늘 탕수육 먹으러 가자 했을 때 손 들면은 찍먹 손 들어봐. 찍먹 2명, 부먹 1명. 다섯 개로 하면 항상 지잖아요. 네. 이게 공개가 되면은 이게 바로 나오죠. 그렇죠. 수긍할 수 있죠. 누가 부먹을 했느냐, 누가 찍먹을 했느냐 네. 나오고 어떤 정치적인 그 협상이라든가 타협이라든가 배려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은 그렇다면은 너희가 이제 항상 이기니까 그 탕수육 그 어디 가서 먹을 것이니 맛있는 탕수육이 어딘지는 너희가 정해. 난 따라갈게. 외로운
그 부먹파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찍먹파끼리 쟤는 계속 뭔가 자기 취향대로 못 먹으니까 좀 미안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3번에 한 번쯤은 좀 그 부먹으로 가주자.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뭔가 하면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투표를 안 했을 경우에 드러나죠. 옆집에서는 누군 투표를 이번에 안 했네 하고 드러나죠. 이게 무서운 점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은 그 남들 보기가 그래가지고 일단 투표는 하러 갈 거 아닙니까? 그럼 투표율이 높아지겠죠. 국민 다수가 이제 투표를 외면하는 것보단 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장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보다 단점이 커서 결국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서로 배려하고 이렇게 책임을 지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뭐 뇌물을 주고 표를 사고 그러는 경우가 있을 거기 때문에 비밀로 가는데 비밀 투표에서는 가장 큰 단점이 뭔가 하면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투표함을 받고 친다든지 이거 부정선거 아니야 하는 식으로 비밀 선거가 유지되는 이상은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 고민은 그러니까 비밀 투표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좀 했던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 이 그런 비밀 선거가 언제 처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 투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내가 찍은 투표 용지가 똑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C라는 사람이 투표 용지가 구분이 된다면 그것 자체가 비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격화된 투표 용지가 있어야 되고 또 규격화된 어떤 방식으로 지표를 하고 그다음에 또 개표를 하는 이런 방식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처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비밀 투표의 형식을 또 다른 말로는 오스트레일리아식 투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전에는 비밀 투표를 또 다양한 형태로 진행했던 것들이 있어요. 저 알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교황 선거 할 때 콘클라베. 콘클라베. 역시 성곽결혼. 3초 동안 이렇게 떠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레고리 15세 이후에 이제 콘클라베 투표 규칙이 이제 투표 익명성을 보장을 하면서 다수 투표자가 나올 때까지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비밀 투표의 형식은 그 전에도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정선거의 문제를 막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비밀 투표는 또 숙명처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대에도 사실은 비밀 투표는 있긴 있었습니다. 방금 이제 콘클라베 얘기를 해줬으니까 또 우리가 한두 번 다룬 걸로 알고 있는 아테네의 도편 추방 제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추방하고 싶은 사람, 독재자가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도자기 파편에다 적어가지고 그 이름이 많으면 추방시키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무기명, 즉 비밀 투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 선거라든가 또 이제 중요한 이제 정책 결정에 있어서 무기명으로 한 거는 로마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 때 처음 도입이 됐는데 도입이 된 이유가 이제 선거를 한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합니다. 카이사르 같은 경우에도 그때 2세기인데 이미 집정관 선거에 나갔는데 가면은 이제 투표소에 가요. 그래서 누구 찍을 거예요? 카이사르요. 그러면은 카이사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신은 폼페이우스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찍었는지가 분명히 나오죠. 근데 이렇게 크게 외치기까지 하는 건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분명히 카이사르 찍었다, 폼페이우스 찍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여기에 문제점이 로마에서는 당시 이제 페이트론과 클라이언트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즉 좀 이렇게 부유하고 또 이렇게 좀 계급이 높은 귀족 같은 사람들이 페이트런이 되고 그다음에 좀 평민들 중에서 클라이언트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뒤를 대줍니다. 그래서 그 후원자와 피후원자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자기가 그 페이트런을 하고 있는 후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선거에 나갔다. 근데 공개 선거에서 그 사람 안 찍었다. 이거 좀 후환이 두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귀족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클라이언트 망을 이용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많이 조작하고 그랬던 거죠. 이런 식으로 이번에 누구 뽑도록 너희한테 표를 던져라 알았지?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기원전 2세기에 비밀 투표가 도입이 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되면 조작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고 또 키케로가 당시 법률론이라는 책에서 이 비밀 투표가 된 거를 굉장히 비난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일단 시민이 자기 이름을 걸고 나가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그래서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온 공화정의 원칙이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정치가 책임을 안 지게 돼버린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모르네. 그럼 나 안 나가버려. 이런 경우도 나온다. 이건 곤란하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로마 공화정이 몰락한 이유가 비밀투표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보는 사람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 몽테스키어라든가 이제 19세기 영국의 J.S. 밀이라든가 20세기 초의 독일의 칼 슈미트라든가 이렇게 상당히 유명한 정치 사상가들도 비밀투표는 민주주의 원칙하고 안 맞는다. 보통선거 원칙은 당연히 맞는데 비밀투표 원칙은 이제 도입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 비밀투표를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긍정, 부정의 요소를 염두에 두고 우리 지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비밀투표가 좀 더 낫겠다라고 하면 이제 비밀투표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개투표를 했을 때 나타나는 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체계적인 어떤 선거제도가 갖춰지지 않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함에다가 어떤 이름을 넣을 때 그 분위기만으로 저 사람 누구 찍었는데? 라는 것들이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서 비밀 선거를 하고 싶은데 뭐 공직자를 뽑거나 아니면 재판의 결과를 발표하거나 할 때 항아리에다가 뭔가를 넣는 자기 의사표시를 하는 것들을 돌이나 그 동전 같은 게 들어가면 땡그런 소리가 나잖아요. 지금 누가 넣었어?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걸 헝겊으로 하게 되면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누가 넣고 언제 넣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게 되는 그럼으로써 그 사람의 비밀을 보장하려고 했던 노력. 그러니까 비밀 투표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거기에 맞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점들을 여기에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베네치아 공화국이 비밀 투표로 전환한 것이 1707년의 선거법 개정인데 그때도 치열하게 얘기가 있었던 거죠. 비밀 투표로 가는 이유는 방금 그 로마 공화정에서 마찬가지로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의 표를 이렇게 조작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눈치 보지 않고 투표하려면 비밀 투표로 가야 된다는 거고 반대하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책임감이 없어져 버린다. 또 조작된다 그런 얘기였고 마찬가지로 1872년에 영국에서 비밀 투표로 갈 때도 역시 치열한 논쟁이 벌어져 가지고 이건 국민적으로 물어봐야 된다. 이건 아주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의회에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4대 원칙의 하나니까 굉장히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았었습니다. 당연하고 익숙하게만 여겨졌던 비밀 선거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역사들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옆길로 새는 지식열전 선거학개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사실 이 세상에서 비밀이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조차 이렇게 알려지는데 비밀 선거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저기서 지금 넣고 있는데 저 표식에 글자가 히읗이 들어가 있어. 예. 그러면은 제 이름은 아니고 함규진 교수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망원경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 비밀 선거를 하기로 했다고 마음먹어도 굉장히 어렵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소리가 누군가에게 분명히 들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게 바로 여기가 그 역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요. 여기 여기 네, 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이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기 위해서 선관위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 선관위가 어느 어떤 정치 영향력에서도 벗어나 있는 어떤 중립적인 기관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1963년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근데 1964년에 대통령이 선관위를 방문하겠다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당시 사과국 위원장이 아니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오시면 안 됩니다. 행정부의 수반이 여기 올 수 없습니다. 라고 막았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서도 벗어나서 언제든지 선거관리위원회는 비밀 투표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선관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4대 원칙 중에 하나다. 당연하다. 이렇게 믿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래야만 된다는 의식이 강했던 것 같아요. 왜 선거가 비밀이 되는 것이 좋은가? 그것은 그만큼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응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그 선거법 조항이 진짜 자세하고 많고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선거가 최대한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 조금이라도 부정의 소지, 뭐 여당에 유리한다거나 돈 많은 사람한테 더 유리하거나 그런 걸 절대로 방지해야 된다. 그걸 굉장히 고심해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관위도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중립적인 기구로 구성돼야 되고 그 활동도 믿음이 가야만 한다는 거죠. 혹시 부정이 있지 않을까는 그렇죠.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도 선관위를 중립성을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이런 굉장히 세세한 규정이 상당히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고 자세한 편입니다.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유권자가 그 투표한 용지를 개표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보통은 투표 과정만 첨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첨가인을 두는 경우가. 근데 우리나라는 투표 계정에서 투표 첨가인이 있고 개표 과정에서도 개표 첨가인이 있고 되도록이면 모든 과정을 이제 공개하고 어떤 지역이 좀 이상하다 하면은 다시 다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그만큼 우리나라는 선거 부정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가 말하자면 누군가한테 이렇게 무시되어서는 안 되고 오도되어서는 안 된다. 그만큼 또 의식이 또 강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정함을 위해서 어쨌든 참관인 제도를 설치를 해서 그래서 이제 선거에 대해서 감시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까지도 두는 좀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니까 아주 어리면 안 되겠지만은 이제 아나운서님께서도 저도 참관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이 선거학개론의 장학생으로서 한번 신청해 보시면 또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투표장에 가면 항상 참관인 계시고 또 이제 개표장에도 참관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표함을 옮길 때는 또 경찰의 어떤 그 입회하에서 이제 옮기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비밀 투표를 유지하는 과정이 공개 투표를 유지하는 것보다 여러 면에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민주주의의 원칙을 우리는 이제 비밀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투표 관리의 어떤 업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복잡해지는 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필수 불가결한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분이 해주신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는 쏙쏙 되는데 그래도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비밀 투표를 하게 되면 그럼 내가 누구를 뽑았는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르고 다른데요. 말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할 의무가 없다. 네. 근데 말할 권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르잖아요. 이 두 집안의 가풍이 가족분들한테도 절대 말씀을 안 하신다고 하고 난 누구 찍고 왔어. 저는 다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다고 해서 법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 항상 그 투표할 때 문제가 되는 게 있잖아요. 왜 SNS 워낙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투표소에서 나 투표했어요라고 이제 그 안에서 SNS 인증샷을 찍는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 법적 처벌이라던가 문제가 되나요? 문제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조항이 없었었는데 그 전 국민이 다 이제 카메라를 하나씩 다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SNS도 활발해가지고 거기 자꾸 인증해 올리고 그러니까 2010년에 새로 법을 추가해가지고 투표소에서 이제 투표 용지를 촬영해서 이렇게 올리면은 그것은 처벌을 받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이제 4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됩니다. 이걸 왜 그렇게 막느냐 하면은 하나는 그 사전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나 누구 찍었다고 올렸을 경우에 그것이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이렇게 가가지고 나가 누굴 찍었다고 올린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가령 돈을 줘가지고 야 이번에 나 찍어주면 얼마 줄게. 그러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너 찍었어 이거 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표를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둔 건데 같은 비밀 투표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게 나라마다 규정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합의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유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밀 선거의 세계가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네요. 자, 이렇게 이제 비밀 선거, 비밀 투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나의 한 표는 소중해. 아무한테도 안 알려줄 거야. 잠깐 이렇게 귀엽게 하신 거죠? 귀엽게. 안 알려줄 거야. 민주주의의 역사는 비밀 속에 이루어진다.
역사는 비밀 속에 이루어집니다. 비밀 속에 네. 이루어진다. 자, 비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선곽 인물도 꼽아보도록 할게요. 네, 선거학 인물인데 사실은 이 비밀 투표 관련해서 선거학 인물을 꼽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밀을 누설해서 역사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이 있는가를 살펴봤더니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는데 바로 김일손의 사초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만들기 위해서 승정원 일기라든지 사관이 쓴 사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실록을 만들게 되는데 원래 이거는 누구에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관이 참고하기 위해서 집에다가 잠시 놓아두는 사초가 있는데 이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그러니까 비밀리에 가둬두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누군가가 얘기를 합니다. 저기 안에요. 지금 왕에 대해서 불순한 얘기를 가지고 있는 사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내용을 확인하면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라고 연산군한테 누가 얘기를 합니다. 유자가. 그게 누구야? 그랬더니 김일손이라는 사람이라고. 사실은 이제 그 뒤에 이국돈이라는 사람이 뭔가 이야기를 좀 꾸며낸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김일손이 가져갔던 사초에 보니까 세조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게 되면서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큰 곤욕을 겪었습니다. 만약에 그 비밀이 그대로 지켜졌다면 사실은 김일손이라는 사람은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또 역사 기록에 보면은 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부정적인 평가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밀을 굳이 규칙으로 조선에서 만들어놔서 밝히지 않아도 되는데 밝히게 함으로써 문제가 됐다라는 점. 그런 면에서 볼 때 비밀 투표가 늘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밀을 정해놨다면 이 비밀 투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거를 밝히려고 하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연관되는 의미로서 역사 속 조선시대 김일손에 대한 얘기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손의 기밀성을 지켜줘야 되는데 마치 김일성처럼 공개 투표하듯이 네.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 네, 역사의 라인. 라인 잘 살리셨어요. 네. 저는 이제 뭐 아까 이제 말씀하시면서 비밀 투표가 이루어진 것을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식 투표라고도 했다는데 그 오스트레일리아식 투표를 처음 창안한 사람을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 윌리엄 부스비라고 하는데요. 부스비, 버스비가 아니고 부스비인데 잘 못 들어보셨죠? 이렇게 많이 안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원래 이민자입니다. 이민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정착해가지고 행정관이 됐어요. 선거 담당 이제 감시하고 하는 그런 행정관이 됐는데 당시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공개 투표였습니다. 로마하고 좀 비슷하게 그런 투표소에 들어가서 누구 찍을 거예요? 누구요? 그러면 누구 한 표. 이런 식으로 적는 식이라 완전히 공개가 돼 있었는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위협해가지고 누구 찍어야 돼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었지만은 주로 뇌물, 주로 돈으로 표를 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공개 투표가 돼버리다 보니 이거 공정하지 않다. 투표를 개혁합니다. 개혁을 해서 이제 입법화된 걸 1856년에 먼저 이제 투표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기입을 해서 자기가 쓸 거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밀투표 방식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1858년에 추가한 내용이 그런데 이름을 쓰다 보니까 필적이 나온다. 필적으로 이제 누가 썼는지가 추적이 가능하다. 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그냥 선거에 나온 사람들 이름을 인쇄해가지고 거기다가 가입표만 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그런 문제가 없다. 1858년에 개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두 이 부스비 선생님께서 담당을 했고 이게 오스트레일리아식 투표라고 유명해진 이유가 이 방법을 영미권 국가들에서 특히 미국에서 이거를 채용해요. 그때부터 아이고 괜찮은 방법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클리블랜드라는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처음으로 미국에서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일반화돼가지고 이제 모든 나라가 거의 모든 나라가 이제 비밀 투표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특히 이 선거의 역사에 상당한 공헌을 하신 분이라 모셔와 봤습니다.
네, 이렇게 선과 인물까지 꼽아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요.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역사는 비밀 속에서 이루어진다. 내 투표 안 알려줄 거야. 잘 정리했죠? 예. 자,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또 다른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